최씨 가문 논밭이라면 시세의 곱절을 쳐주겠소. 단 한 빼기도 남기지 말고 사들이시오. 정체 모를 큰 손이 어느 날 나타나 이 마을 최신의 땅만 골라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떵떵거리던 최씨 가문은 영문도 모른 채 발밑의 땅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요. 그런데 그 큰 손이 하필 최신의 땅만 노리는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늦은 봄이었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 너른 들판을 낀 마을 어귀로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서늘한 기운을 두른 여인이었지요. 수수한 무명옷을 걸친 듯 보였지만 옷고름 끝에 박힌 비단의 결은 예사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저 큰손이라 불렀지요.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여인은 마을에 들어선 첫날부터 거간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최씨 가문이 가진 땅이 얼마나 되는가? 예, 들판의 절반은 최씨네 것입지요. 위로는 산자락 밭까지, 아래로는 강가 논까지 죄다 최씨 손에 있습니다요. 그 땅을 한 떼기도 빠짐없이 사들이고 싶네. 거간꾼은 입을 떡 벌렸지요. 한 떼기도 빠짐없이라굽쇼. 최씨네가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대대로 그 땅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집안인뎁쇼. 값을 2배로 쳐주게. 그래도 안 팔거든 3배를 부르게. 거간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시세의 3배라니 미친 값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서늘한 눈을 마주한 거간꾼은 까닭 모를 한기에 어깨를 움츠렸지요. 그날부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씨네 땅을 3배 값에 사겠다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졌지요. 세상에 시세의 3배라니. 그게 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소린가. 최씨네가 팔겠어. 코웃음만 칠 텐데. 구경꾼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최씨 가문은 겉보기와 달리 속이 골마 있었습니다. 가문을 쥐고 흔드는 둘째 도식 탓이었지요. 노름과 허세로 곳간을 비워온 것입니다.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그런 차에 누군가 땅을 3배 값에 사주겠다고 나섰으니 도식의 귀가 솔깃해진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3배라. 강가에 못난 논면 맞이기쯤 넘긴들 누가 알겠느냐. 도식은 처음엔 변두리 땅 몇 떼기만 슬쩍 팔았지요. 3배 값을 받아 빚을 막고 나니 그 돈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느새 2번, 3번으로 늘어났지요. 도식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큰 손은 도식이 내놓는 땅을 군말 없이 받았지요. 값을 깎지도 흥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르는 대로 셈을 치르고 문서를 받아 차곡차곡 갈무리했지요. 오히려 사람을 놓아 도식의 귀에 은근한 말을 흘려 넣었습니다. 강 건너 큰 논도 내놓으시면 값을 후하게 쳐드린다 합니다. 그 좋은 땅을요? 형님이 아끼던 논인데. 도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의 돈을 이기지 못했지요. 그렇게 좋은 땅까지 하나둘 큰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찼지요. 저 집안이 저러다 거덜나겠구먼. 한데 저 큰손이라는 여인 어째 최씨네 땅만 노리는 게야?
다른 집은 거들떠도 안 보니 말일세.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큰 소는 마을의 다른 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오직 최 씨 가문의 것만 마치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집요하게 사들였습니다. 그 집요함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6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6년 전 이 마을 최 씨 가문에는 어린 며느리 하나가 있었지요. 이름은 서온,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서온은 본디 글 읽고 샘 밝은 상인 집안의 딸이었지요. 하지만 거듭된 흉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었습니다. 그런 서온을 며느리로 맞은 이가 최 씨 집안 맏아들 도진이었지요. 도진은 그의 25, 가문에서 보기 드물게 마음이 곧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인하던 날 서온은 가마 안에서 내내 마음을 졸였지요. 몰락한 집딸이 분홍의 맏며느리로 들어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미천한 집딸이 무슨 복으로 저런 집에 들어가나.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어. 두고 보면 알겠지. 혼례를 구경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마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온은 입술을 깨물며 그 말들을 견뎠지요. 그런 서온의 마음을 가장 먼저 풀어준 이가 남편 도진이었습니다. 첫날 밤 도진은 굳어있는 서온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무엇이 그리 두렵소?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집에 어울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서온이 고개를 숙이자 도진은 부드럽게 웃었지요. 사람이 어찌 가진 것으로 어울리고 말고가 정해지겠소. 나는 그대의 곧은 눈을 보고 마음을 정했소. 그 말에 서온의 굳은 어깨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하루는 도진이 곳간의 셈이 맞지 않아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장부를 붙들고도 어디서 어긋났는지 찾지 못한 것이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서온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외람되오나 제가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대가 셈을 볼 줄 아오? 친정이 본디 장사하던 집이라 어깨 너머로 조금 익혔습니다. 서온은 장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쌀 10섬이 2번 적혔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으면 셈이 맞습니다. 도진이 확인해 보니 과연 서온의 말이 옳았지요. 내가 며칠을 못 찾은 것을 단번에 짚어내다니. 도진은 감탄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영민한 사람이요. 그 재주를 규방에만 묻어두기 아깝구려. 그저 어릴 적 버릇일 뿐입니다. 서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그날 이후로 도진은 곳간 살림을 아예 서온에게 맡겼습니다. 서온의 손을 거치자 세던 곳간이 차곡차곡 채워졌지요. 도진은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판에 나가 소작농들과 어울렸지요. 날이 깨서 어찌 이런 흙이를 손수하십니까? 땅을 붙이는 사람의 손이 거칠어야 곳간에 쌀이 차는 법이라네. 도진은 늘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살뜰히 챙겼지요. 서온은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도진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둘째 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은 형과 달리 손에 흙 한 번 묻히는 법이 없었지요. 좋은 옷을 입고 노름판을 드나들며 형이 모은 재물을 제 것처럼 써댔습니다. 형님은 어찌 그리 미련하십니까? 땅 가진 양반이 흙바닥을 기다니
가문 망신입니다. 도시가 땅은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땅이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도진이 타일러도 도식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지요. 시어머니 임씨 또한 며느리에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집 딸을 맏며느리로 들인 것을 내심 못마땅해 했지요. 내 친정이 어떤 꼴인지 마을이 다 안다. 행여 이 집 망신은 시키지 말거라.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서우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도 늘 공손히 머리를 숙였지요. 도진이 곁에 있어 주는 한 그 어떤 차가움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우는 며느리로서의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밤이면 가장 늦게 등잔을 껐지요. 손끝이 부르트고 어깨가 무너져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천한 집딸도 이만큼은 한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 서운을 도지는 늘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서운이 부르튼 손끝을 호호 불며 바느질을 하는데 도진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리 모진 사람이오. 힘들면 힘들다 말이라도 하지 그러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운이 애써 웃자 도지는 손을 더욱 꼭 쥐었지요. 그리고 나직이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운이 세상은 태어난 자리로 사람을 가르지만 사람의 끝을 정하는 건 제 두 발로 어떻게 걷느냐에 달린 것이오. 누가 뭐라 해도 그대 걸음으로 당당히 걸으시오. 서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때는 그저 따뜻한 위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훗날 무너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줄은 그때의 서우는 알지 못했지요.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멀쩡하던 도진이 갑자기 자리에 누웠지요. 몸이 좀 무겁구려.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도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음식을 넘기지 못했지요. 서우는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도진의 탕약을 다리는 일을 어느 순간부터 도식이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은 들어가 쉬시오. 형님 약은 내가 챙기겠소. 아닙니다. 제가 직접 형제가 형을 위하는 일이오. 형수님이 나설 자리가 아니외다. 도식은 한사코 서운을 물렸지요. 그 고든 사람이 어찌 일이 갑자기 무너지는지 서운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지는 끝내 눈을 감았지요. 세상에 혼이 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청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지요. 날이 이리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어찌. 하지만 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따뜻하던 눈은 다시는 뜨이지 않았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운에게는 더 모진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그날 밤 시어머니 임씨가 서운을 마당으로 불러냈지요. 임씨의 곁에는 도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당장 보따리를 싸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임씨의 입에서 모진 말이 쏟아졌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남편 잡아먹은 청상이 무슨 낯으로 며느리 행세를 하려느냐. 그 말은 서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서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사흘 만에 쫓겨날 처지가 되었으니 어디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이 밝아오자 서호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지요. 도진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보자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리,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호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안을 닦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안 아래 깊숙한 곳에서 손에 닿는 것이 있었지요. 낡은 벼루 하나와 그 밑에 눌려있던 두툼한 치부책 한 권이었습니다. 서호는 벼루를 들어 살폈지요. 바닥에 도진이 직접 새긴 작은 표식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늘 곁에 두고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치부책을 펼친 서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적힌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땅의 내력이었지요. 누구의 논이 언제 누구 손에 넘어갔는지, 그 값이 얼마였는지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일까? 나리께서 어찌 이런 것을 남기셨을까? 서호는 그 뜻을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하니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호는 벼루와 치부책을 품속 깊이 챙겨 넣었지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식이 험상궂은 얼굴로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여기서 무얼 하는 게요? 남편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온이 황급히 일어서자 도식의 눈이 방 안을 훑었지요. 서안 아래를 더듬던 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물건 중에 책 한 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 보았소? 책이라니요. 무슨 책 말씀이신지요? 검은 표지의 두툼한 책이요. 형님이 늘 끼고 살던 것이외다. 서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도식이 찾는 것이 바로 품 안의 치부책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온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요. 그럴 리가 없소. 분명 이 방에 있었는데. 도식은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안을 엎고 이불을 들추고 벽장을 헤집었지요. 서온은 품속의 물건이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그 보따리를 좀 봅시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시동생이 형수의 짐을 뒤지려 하다니요. 무례, 도둑이 따로 있소. 형님 물건을 빼돌리는 자가 도둑이지. 빼돌리다니요. 빈손으로 쫓아낸 사람에게 무얼 더 빼앗으려 하십니까? 서온이 매섭게 받아치자 도식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막돼 먹은 도식이라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마침 곡소리를 듣고 하인들이 마당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짐을 시동생이 뒤진다는 소문이 나면 가문 망신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온의 그 말에 도식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어디 갈 때까지 가보시오. 빈손으로 쫓겨나는 주제에. 도식은 분을 사기며 방을 나갔습니다. 서온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지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의 마지막 흔적마저 빼앗길 뻔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식은 어찌하여 그 책을 그토록 찾는 것일까요? 서온은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서온은 떠날 채비를 마쳤지요. 가진 것이라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도 그동안 모은 한 푼도 모두 두고 가야 했지요. 들어올 때 빈손이었으니 나갈 때도
그래야 마땅하지. 임 씨는 마루에 앉아 차갑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우는 보따리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서운이 원망을 쏟아낼 것이라 여겼지요. 한데 서운은 그 자리에 엎드려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이 술렁였지요. 세상에 저 며느리가 절을 다 하네. 쫓겨나는 마당에 무슨 절이람. 어머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서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정마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곁에서 보낸 짧은 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원망 한 줌 없는 그 말에 임 씨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요. 하지만 임 씨는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서 가거라. 2번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지 말고. 서우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잠든 뒷산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무거운 걸음을 떼어 정든 대문을 나섰습니다. 훗날 임 씨는 이날을 두고두고 떠올리게 됩니다. 원망 대신 절을 올리던 며느리의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서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가로질렀지요. 그런데 우물가를 지날 때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네 맏아들이 죽었다며 그 착하던 양반이. 그러게 말일세. 그 댁에서 그나마 사람 구실하던 양반이 그분 하나였는데. 쉿, 말 조심하게. 저 댁 둘째가 어떤 위인인지 몰라서 그러나. 알다마다. 우리 김서방네 논도 그 댁의 헐값에 넘어갔자는가. 흉년의 빚 못 갚는다고 윽박질러서 말이야. 서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넘어간 게 어디 김서방네 뿐인가. 이 마을 논 절반이 다 그렇게 최시내로 들어갔지. 맏아들은 그게 부끄럽다고 늘 면목 없어 했는데 그 양반마저 가셨으니. 안악들의 말에 서운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품속의 치부책에 적힌 그 숱한 이름들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것이었구나. 나리께서 무엇을 적어두신 것인지. 하지만 지금의 서운에게는 그 의미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 누일 곳조차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서운이 무거운 걸음으로 마을을 벗어나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도진이 살아생전 살뜰히 챙기던 늙은 소장농이었지요. 세아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노인은 주름진 손에 주먹밥 몇 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욕이라도 하시오. 돌아가신 나리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람 대접해 주신 유일한 양반이셨소. 어르신, 그 댁에서 나리만 한 분이 또 없었지. 세아씨도 고생 많으셨소. 부디 몸 성이 가시오. 서우는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 울컥했지요. 모진 곳에도 이런 온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무너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서우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서우는 우선 친정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흉년의 풍비박산 난 친정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아이고, 그 집이 망한 지가 언젠데. 식구들이 다 떠났다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오. 옛 이웃의 말에 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이제는 정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서우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지요. 며칠을 굶으며 걷다 보니 다리의 힘이 풀려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때마침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서호는 비를 피해 다 쓰러져가는 주막 처마 밑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한기가 올라오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지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서호는 품속의 벼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삐걱 열리며 늙은 주모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아니, 이 빗속에 거기서 뭘 하는 게요? 죄송합니다. 잠시 비만 피하고 가겠습니다. 쯔쯔, 안색이 그게 뭐야? 며칠은 굶은 얼굴이구먼. 들어와요, 어서. 아닙니다. 저는 샘을 치를 돈이 없습니다. 돈은 무슨, 쭉 한 그릇에 사람 잡겠소. 그러다 처마 밑에서 얼어 죽을 참이요? 주모는 혀를 차며 서온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서온의 앞에 놓였지요. 세상이 모질어도 인정은 어딘가 남아있는 법이라오. 기운 차리고 갈 길 가요. 서온은 그 한 그릇의 온기에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낯선 이의 작은 인정이 무너진 마음을 가만히 붙들어준 것이지요. 그렇게 주모의 정에 마음을 추스르던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세상은 태어난 자리로 사람을 가르지만 끝을 정하는 건 제 두 발로 어떻게 걷느냐에 달렸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서호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붙들었지요. 아닙니다. 나리.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서호는 처마 기둥을 붙잡고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속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빗줄기 사이로 멀리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이 보였습니다. 서호는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었지요. 혼인하던 날 남편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외숙 한 분이 계시다오. 어머니와는 오래전 의가 상했지만 정이 깊은 분이셨소. 그 외숙이 한양에서 큰 상단을 한다 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호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채 굶주린 몸으로 서호는 한 발 한 발 한양을 향해 나아갔지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한양 땅을 밟았을 때 서온의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지요. 수소문 끝에 외숙의 상단을 찾아낸 서온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곳마저 자신을 내친다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온은 떨리는 손으로 그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단을 거느린 대행수 임상규였지요. 임상규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서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뉘신데 이 새벽에 내 집 문을 두드리시오? 혹시 최도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도진의 이름이 나오자 임상규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도진이를, 그 아이를 어찌 아시오? 저는 그분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서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상규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도진이가 혼인을 했다고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오? 나리께서는 달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에 임상규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누님과 의가상의 발길을 끄는 사이 하나뿐인 조카가 혼인을 하고 또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임상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서우는 품속에서 벼루를 꺼내 보였지요. 이것이 나리의 유품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이것뿐입니다. 임상규는 벼루를 받아 들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거기 새겨진 작은 표식을 본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이건 내가 도진이 돌 때 선물한 벼루다.
어린 것이 이걸 평생 간직했구나. 임상규의 굵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이 여인은 분명 죽은 조카의 아내였습니다. 그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도진이가 죽었으면 그 집에서 너를 거두어야 마땅하거늘. 임상규의 물음에 서우는 그간의 일을 담담히 털어놓았지요. 남편 잡아먹은 청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빈손으로 쫓겨난 일을 말입니다. 듣고 있던 임상규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누님이 어찌 그런 모진 짓을. 도식이 그놈은 또 어떻고. 임상규는 주먹을 부르쥐었지요. 되었다. 갈 곳 없는 내가 어찌 그 먼 길을 나를 찾아왔겠느냐.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서우는 그 말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우는 임상규의 상단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처음 며칠은 그저 몸을 추스르는 데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가만히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몸이 좀 추슬러지자 서우는 임상규를 찾아갔습니다. 외숙어른,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일이라니. 너는 몸이나 마저 추스르거라. 공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임상규는 그 고든 눈을 보고 빙긋 웃었지요. 허허, 도진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나. 서운에게 맡겨진 일은 처음엔 허드레실이었습니다. 장부를 나르고 먹을 갈고 셈을 받아 적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단의 셈을 맡은 늙은 서사가 임상규를 찾아왔습니다. 행수 어른, 그 여인 말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요. 무슨 소린가. 제가 사흘 걸려 못 맞추던 셈을 그 여인이 반나절 만에 딱 맞춰냈습니다. 글씨는 또 어찌나 반듯한지요. 임상규의 눈이 커졌지요. 서운을 불러 직접 셈을 시켜보니 과연 막힘이 없었습니다. 너 이런 셈을 어디서 배웠느냐? 친정이 본디 장사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웠지요. 어깨너머로 이만큼을 익혔단 말이냐. 임상규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몰락한 집 딸이라더니 그 안에 이런 재주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내 재주가 아깝구나.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워볼 생각은 없느냐? 제가 장사를요? 그래. 여인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 이 임상규가 가르쳐주마. 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요.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태어난 자리로 사람을 가르지만 끝을 정하는 건 제 두 발로 어떻게 걷느냐에 달렸다던 그 말이었지요. 그래.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서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언젠가 남편의 한을 풀고 그가 남긴 그 치부책의 뜻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이튿날 서우는 임상규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외숙어른, 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고생을 각오해야 할 게다. 장사파는 사내들도 무너지는 곳이니 각오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운의 단단한 대답에 임상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면 되었다. 그날부터 서운의 혹독한 수업이 시작되었지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장부를 익혔습니다. 낮이면 임상규를 따라 저자를 돌며 물건 보는 눈을 길렀지요.
밤이면 등잔 밑에서 샘을 거듭하며 나를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이 물건이 왜 이 값인지 아느냐? 흉년에 귀해진 까닭입니다. 한데 가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질 것이니 지금 사두면 안 됩니다. 옳다. 장사는 눈앞이 아니라 다음 철을 보는 것이다. 서온은 임상규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지요. 서온이 처음으로 홀로 거래를 맡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무명을 사들이러 간 자리에서 상대 상인이 서온을 얕보았지요. 여인네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값은 내가 부르는 대로 받으시오. 한 필에 다 돈이라니 그 값엔 못 받습니다. 싫으면 그만두시오. 다른 데서 사든지. 상인은 콧방귀를 뀌며 등을 돌렸지요. 하지만 서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은 오리 성그러 상품이 못 됩니다. 게다가 한쪽이 비에 젖었던 흔적이 있군요. 따토는커녕 석 돈도 과합니다. 상인의 얼굴이 벌개졌지요. 서온이 정확히 약점을 짚어낸 것입니다. 그걸 어찌. 저는 물건을 봅니다. 값이 아니라요. 석 돈에 넘기시지요. 아니면 이 흠을 저자에 알릴 수밖에요. 결국 상인은 석 돈에 무명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서온이 홀로 따는 첫 거래였지요. 이 소문이 저자에 퍼지자 사람들은 임상규의 상단에 무서운 새 일꾼이 들어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온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지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 그 첫걸음이 가슴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서온의 솜씨는 나날이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임상규조차 놓친 거래의 허점을 짚어낼 정도였지요. 행수 어른, 이 거래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저쪽 상단이 값을 부풀렸습니다. 어디 보자 정말이로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다. 임상규는 서온을 점점 더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단의 큰 거래에는 서온이 빠지는 법이 없었지요. 물론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한 번은 서온이 큰 거래를 맡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거래처가 약속을 어겨 사들인 물건이 고스란히 손해로 남은 것이지요. 제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외숙 어른. 서온은 며칠을 끙끙 앓으며 자책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제 불찰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임상규는 서온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다독였지요.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너는 오늘 사람 보는 눈을 하나 얻은 게야. 서온은 그 말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뒤로 서온은 거래에 앞서 상대를 꼼꼼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지요. 한 번의 실패가 서온을 더 단단한 상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규가 서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온아,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외숙 어른. 임상규는 한동안 서온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나는 이제 늙었다. 이 상단을 물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늘 근심이었지. 설마 저에게. 그래. 내가 이 상단을 이끌어다오. 너라면 능히 해낼 것이다. 서온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저는 외숙 어른의 은혜만으로도 분에 넘칩니다. 은혜, 도진이가 살아있다면 응당받았을 것을 그 처가 받는 게 어찌 분에 넘치겠느냐. 임상규의 그 말에 서온은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지요.
서온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상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어온 결심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지요. 외숙 어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큰 재물을 모으면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 재물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지. 한데 그건 어찌 묻느냐? 언젠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뜻과 빼앗긴 것들을 말입니다. 임상규는 서온의 그 서늘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지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다만 한 가지는 일러주마. 임상규는 서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한 번 무너뜨렸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만이 제 손으로 운명을 바꾸는 법이지. 서온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청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운명을 바꾸려는 한 사람의 상인이 되어 있었지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온이 한양에 온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지요. 그 사이 서온은 상단의 어엿한 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온이 손대는 거래마다 이문이 남았고 상단의 살림은 몇 배로 불어났지요. 이제 한양 저자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상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온은 한순간도 남편의 한을 잊지 않았지요. 어느 깊은 밤, 서온은 외숙과 마주 앉아 그 치부책을 펼쳤습니다. 외숙 어른, 이제야 이 책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책이냐? 도진이가 남긴 것이라 했지? 예. 나리께서 가문의 부끄러운 내력을 몰래 적어두신 것입니다. 서온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지요. 보십시오. 이 마을 김서방의 논단 마지기가 흉년빚 대신 헐값에 넘어갔고 박 노인의 밭은 가짜 문서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땅이 마을 논밭의 절반입니다. 도진이가 이걸 다 손수 적었단 말이지.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서온이 펼친 마지막 장에는 다른 곳보다 급히 덧붙인 몇 줄이 있었지요. 여기 나리께서 마지막으로 적어두신 기록입니다. 무어라 적혀 있느냐? 동생이 이 장부의 존재를 알아챘다. 반드시 빼앗으려 들 것이니 단단히 숨겨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상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진이가 도식을 경계하고 있었구나. 예. 나리께서는 이 장부 때문에 위험이 닥칠 것을 아셨던 듯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지요. 임상규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 모든 걸 도진이가 적어두었단 말이냐. 나리께서는 그 일을 늘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언젠가 바로잡으려 증거를 모으신 것이지요. 착한 녀석이었지. 한데 이 책 때문에 임상규가 말끝을 흐리자 서온이 그 뒤를 이었지요. 예. 저는 나리의 죽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약을 도식이 도맡았지요. 그리고 쫓겨나던 날 도식은 이 책을 그토록 찾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말은 도식이 형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냐. 아직은 짐작뿐입니다. 허나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가문이 끝장난다는 것을 도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증좌가 없으니 함부로 입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임상규는 그런 서온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게냐? 아닙니다.
서온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복수가 아니라면 무엇이냐? 빼앗긴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가문이 빼앗은 마을 사람들의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임상규는 놀란 눈으로 서온을 바라보았지요. 그 땅을 사들여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도로 나눠주겠다고? 예. 제가 그 땅을 차지한다면 도식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온의 그 말에 임상규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진이가 어찌 너를 골랐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오나 외숙 어른, 그 많은 땅을 사들이자면 한 사람의 행수벌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송구하오나 어른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서온이 솔직히 어려움을 털어놓자 임상규는 빙긋 웃었지요. 무얼 그리 망설이느냐. 내 평생 모은 재물이 한양에서도 손꼽힌다. 자식 하나 없는 이 늙은이가 그 돈을 무덤까지 지고 가서 무엇하겠느냐. 어른의 사재를 그리 큰일에 쓰시다니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잘못될 것 없다. 하나뿐인 조카가 그 집안 탓에 갔는데 그 재물로 도진이 못다 한 일을 갚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쓰임이 어디 있겠느냐. 임상규의 그 말에 서온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조드리겠습니다. 어른의 재물을 헛되이 날리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날리지 않겠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빼앗긴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되 사들이며 치른 값은 죄인의 재산에서 받아내겠습니다. 도식의 죄가 드러나면 가문에 남은 재물이 추징될 터 그것으로 어른의 자본을 갚을 것입니다. 임상규는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허허, 너는 샘만 밝은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눈까지 가졌구나. 좋다, 내 모든 것을 보태마. 이리하여 서온의 오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온은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로 했지요. 제가 그 집 며느리였던 것이 알려지면 도식이 경계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정체 모를 큰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데 어찌 그 많은 땅을 다 사들이려 하느냐? 도식이 순순히 팔겠느냐? 팔게 만들어야지요. 서온은 역게 웃었습니다. 도식은 노름과 허세로 곳간을 비우는 위인입니다. 빚에 쪼들리고 있을 테지요. 거기에 시세의 3배를 들이밀면 그 욕심이 제 발등을 찍을 것입니다. 임상규는 손뼉을 탁 쳤지요. 허허, 그 녀석의 욕심을 미끼로 쓰겠단 말이구나. 예. 도식이 제 손으로 가문의 땅을 모두 내놓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이 치부책으로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서온의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칼이 마침내 칼집을 벗어나려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서온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요. 가마에 오르기 전 임상규가 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위험한 길이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거라. 임상규는 서온에게 작은 호패 하나를 건넸지요. 내 상단에 이름이 적힌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걸 내보여라. 한양 임상규의 사람이라 하면 함부로 못할 게다. 서온은 그 호패를 깊이 간직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서온의 가슴이 뛰었지요. 6년 전 거지골로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한양 제1의 행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온은 가마의 발을 살짝 들어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멀리 최씨 가문의 큰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날이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서호는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서호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발 넓은 거간꾼을 불렀습니다. 최 씨 가문의 땅을 모두 사들이고 싶네. 자네가 다리를 놓아주게. 최 씨 내 땅을요. 그 대기 팔리가. 값을 3배로 쳐주겠네. 그래도 안 되면 더 부르게. 3배라는 말에 거간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3배라굽쇼. 그 정도면 안 넘어올 땅이 없습니다요. 그럼 됐네. 단,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 입에 올리지 말게. 그저 정체 모를 큰손이라고만 하게.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거간꾼은 신이 나서 최 씨 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서운의 짐작은 빗나가지 않았지요. 빚에 쪼들리던 도식은 3배 값이라는 말에 단박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3배라 못난 변두리 논면 맞이기쯤이야. 도식은 처음엔 작은 땅부터 슬쩍슬쩍 팔기 시작했지요. 그 돈으로 빚을 막고 노름판을 드나드니 세상에 이런 꿀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가만히 앉아서 3배를 받다니. 도식은 큰손이라는 자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식이 큰손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위인이기에 3배씩이나 쳐주는 게냐.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거간꾼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마을 객사에서 마주 앉게 되었지요. 서호는 발을 들이운 채 그 너머로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시동생의 얼굴이었지요. 형의 제물로 살이 오른 그 얼굴을 보자 서온의 가슴 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서온은 한치의 흔들림도 내보이지 않았지요. 발은 어찌 들이우고 계시오. 얼굴을 좀 봅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 거래만 깔끔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서호는 목소리마저 낮게 가다듬었습니다. 도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하긴 값만 후하면 그만이지요. 한데 어찌 우리 가문 땅에만 욕심을 내시오? 이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최 씨 가문 것이라 들었습니다. 장사꾼이 좋은 물건을 탐하는 게 흠이 되겠습니까? 허허, 보는 눈은 있구려. 도식은 흡족한 듯 수염을 쓰다듬었지요. 제 땅을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쭐대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지요. 서운이 발 너머로 나지기 말했습니다. 강 건너 큰 논까지 한꺼번에 넘기시면 값을 곱절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 논까지. 그건 우리 가문에서 제일 좋은 논인데. 도식은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곱절을 더 준다는 말에 그 눈에 다시 탐욕이 번득였습니다. 좋소. 까짓것 그 논도 넘기리다. 도식이 그렇게 답하는 순간 발 넘어 서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지요. 가문에서 가장 아끼던 땅마저 제 입으로 내놓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도식은 욕심에 이끌려 좋은 땅까지 하나둘 큰손에게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지요. 저 댁 둘째가 조상 땅을 다 팔아먹는구먼. 맏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지. 한데 저 큰손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어쩐지 최 씨네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도식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호는 도식이 내놓는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땅 하나하나를 치부책과 대조했지요. 이 강가노는 본래 김서방의 것이었구나. 이 산자락 밭은 박 노인의 것이었고
서온은 빼앗긴 땅들이 제자리를 찾을 날을 그리며 문서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도식이 욕심에 눈이 멀어 땅을 내놓을수록 진실의 그물은 점점 촘촘해져 갔지요. 하지만 호락호락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식의 욕심이 깊어질수록 그의 의심 또한 함께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서온의 계획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서온에게는 땅을 사들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그 땅의 본래 주인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온은 남몰래 김서방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찾아갔지요. 뉘신데 이 야밤에 놀라지 마십시오. 긴히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서온은 김서방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 예전에 강가에 논단 맞이기를 가지고 계셨지요?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걸 어찌아시오? 그 노는 여러 해 전에 최씨네한테 빼앗겼소. 빼앗기다니요.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김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흉년에 곡식 한 섬을 구웠는데 그걸 빌미로 논을 통째로 가져갔소. 빚이 논 값의 10분지 1도 안 됐는데 말이오.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 논이 우리 3대가 일군 땅이었소. 그걸 잃고 나니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오. 서온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노인장, 그 논을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찾다니.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인데 어찌 되찾는단 말이오. 머지않아 그 논이 노인장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서방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하지만 서온의 그 진실한 눈빛에 까닭 모를 믿음이 솟았습니다. 서온은 그렇게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찾아다녔지요. 이튿날 밤에는 산자락밭을 빼앗긴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산자락밭을 가짜 문서로 빼앗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그러던가요? 다 지난 일을. 박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 목소리엔 한이 사무쳐 있었지요. 멀쩡한 내 밭을 어느 날 갑자기 최신의 문서가 나왔다며 빼앗아 갔소. 관아의 하소연에도 소용이 없었지. 그 대기 현감과도 한 통속이었으니 그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대기 무슨 수로요? 한낱 장사꾼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박노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서온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텃밭을 빼앗긴 이 과부를 찾았습니다. 과부는 어린 자식 둘을 품고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그 텃밭이 없으니 푸성귀 한 포기 길러 먹을 데가 없다오. 애들 먹일 게 없어. 과부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서온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이 돈으로 우선 아이들 끼니라도 챙기십시오. 서온이 슬며시 엽전 꾸러미를 내밀자 과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찌 받습니까? 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머지않아 텃밭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저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서온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빼앗긴 이들에게 서온은 어디선가 나타난 이름 모를 은인이었습니다. 서온은 또 다른 이들의 빼앗긴 땅까지 그 사연을 하나하나 모았지요. 그러고는 치부책에 적힌 내용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나리께서 적어두신 것이 한치도 틀림이 없구나. 서온은 남편의 고든 마음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하지만 서운의 가슴엔 땅보다 더 무거운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죽음이었지요. 멀쩡하던 분이 어찌 그리 갑작스레 가셨는지 도무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호는 그 옛날 도진의 약을 지었던 늙은 의원을 은밀히 찾아갔지요. 의원 어른, 6년 전 최 씨 가문 맏아드님의 약을 지으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순간 의원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건 어찌 묻는 게요. 다 지난 일을. 그분이 드시던 약에 혹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약을 지었을 뿐이요. 의원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요. 제가 듣기로 어느 순간부터 그 약을 둘째 도련님이 도맡으셨다더군요. 그만하시오. 제발.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요. 어른을 곤란하게 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그 약을 도련님이 손수 다리셨습니까? 의원은 입을 열려다 말고 끝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제발 나를 본 적 없는 셈 쳐주시오. 의원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서호는 그 떨리는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지요. 남편의 죽음 뒤에 분명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시 그랬구나. 날이 반드시 그 진실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서호는 그 의문을 가슴에 묻은 채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도식이 가문에서 가장 좋은 강 건너 큰 논의 문서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것이 마지막이요. 이 논까지 넘기면 우리 가문 땅은 거의 다 넘긴 셈이구려. 날이 정말 이 좋은 논까지 넘기시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뎁쇼. 거간꾼이 조심스레 묻자 도식은 코웃음을 쳤지요. 땅이 밥 먹여주나. 곱절 값을 준다는데 마다할 까닭이 어디 있어. 하오나 이러다 가문 땅이 한 떼기도 안 남으면 잔말 말고 받아오기나 하게. 셈이나 빨리 끝내. 거간꾼은 혀를 차며 그 문서를 받아 서온에게 전했습니다. 서온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이로써 최 씨 가문이 마을에서 빼앗은 땅의 대부분이 서온의 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드디어 다 모았구나. 혼자가 된 서온은 문서 더미를 끌어안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거짓골로 쫓겨나던 날, 빗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던 밤, 한양에서 이를 악물고 버틴 나날들이 말입니다. 날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곧 모든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서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완벽한 승리의 순간 같았습니다. 서온은 그날 밤 모아둔 문서와 치부책을 등잔 아래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지요. 빼앗긴 땅의 주인들 이름 위에 이제 되돌려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서방의 강가 논단 마지기, 박노인의 산자락밭, 이 과부의 텃밭, 나리께서 적어두신 이 한 권이 마침내 빛을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관아에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방심이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순순히 풀리겠습니까? 바로 그 무렵 도식의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넘치는 돈에 흥청거리던 도식이었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가만 그 큰손이라는 자, 어째 우리 가문 땅만 노리는 게야.
도식은 술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지요. 세 배씩이나 쳐주면서 우리 땅만 사들이다니. 보통 욕심으로는 못할 일인데. 도식은 거간꾼을 불러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손이라는 자,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그것이 저도 잘은 모릅니다요. 한양에서 온 큰 상단의 행수라고만. 한양, 이 시골 마을 땅을 한양 상단이 사들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게다가 발을 들이우고 얼굴도 안 보였다지. 사내냐, 여인이냐? 여인이었습니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라. 도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그 여인이 몇 살쯤 돼 보이더냐? 발에 가려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 목소리로는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요. 젊은 여인이 한양 상단의 행수라 그런 자가 어디 흔하더냐. 하긴 여인 행수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요. 도식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떨쳐지지 않는 것이 있었지요. 도식은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한양에서 온 여인 행수가 하필 우리 가문 땅만 노린다. 도식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6년 전 빈손으로 쫓아냈던 형수의 얼굴이었지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빈손으로 쫓겨난 계집이 그 책의 뜻이나 알았겠나. 진작 어디서 객사한 줄로만 여겼거늘. 도식은 형수의 재주를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 그 여인이 한양 제일의 행수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확신을 얻기 위해 큰손을 직접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지요. 이번엔 슬쩍 미끼를 던져 그 정체를 떠볼 셈이었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객사에서 도식은 능청스레 운을 뗐지요. 실은 우리 가문에 6년 전 집을 나간 며느리가 하나 있었소. 한양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 그 여인을 아시오? 발 넘어 서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체를 떠보려는 함정임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하지만 서운은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사람이 몇인데 일면식도 없는 며느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겠지요. 한데 어째 목소리가 귀에 익은 듯도 하고. 도식이 발 안쪽을 빤히 들여다보려 하자 서우는 차분히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렸지요. 장사하는 사람의 목소리야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보다 거래 이야기나 마저 하시지요. 서우는 도리어 화제를 돌리며 새 거래를 들이밀었습니다. 눈앞에 이문에 정신이 팔린 도식은 그만 의심의 끈을 놓고 말았지요. 하긴 돈 이야기가 먼저지. 내 정신 좀 보게. 서우는 그제야 속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요. 하마터면 6년의 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아찔한 고비였습니다. 도식이 의심을 굳히기 전에 일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서우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지요. 하지만 도식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객사를 나선 도식은 자꾸만 뒤가 캥겼습니다. 안 되겠다. 그 큰 손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도식은 사람을 풀어 큰 손의 뒤를 캐기 시작했지요. 큰 손이 머무는 객사를 염탐하고 그 행적을 일일이 쫓았습니다. 서운이 그토록 공들여 숨겨온 정체가 조금씩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긴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위기가 서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도식이 풀어놓은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 고했습니다. 날이 그 큰손이라는 여인이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몰래 만나고 다닙니다요. 마을 사람들을 어째서? 그게 예전에 최 씨 가문의 땅을 빼앗긴 자들만 골라 찾아다닌답니다. 그 말에 도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땅을 빼앗긴 자들이라면 바로 형이 그 치부책에 적어둔 자들이었으니까요. 설마 그 책, 형님의 그 책을 그 계집이 가지고 있단 말이냐? 도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형수가 사라진 치부책을 들고 복수하러 돌아온 것임을 말이지요. 도식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지요. 그 계집이 감히 형님의 그 책을 들고 기어들어 왔단 말이지. 도식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아니, 나는 형을 죽인 죄까지. 거기까지 중얼거리던 도식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될 비밀이 하마터면 새어 나올 뻔한 것입니다.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과 그 책을 함께 묻어버려야 한다. 도식은 곁에 둔 신복을 가만히 불렀지요. 그 큰 손이라는 계집의 약점을 캐내라. 어디서 무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오너라. 예, 나리. 한데 만약 정말로 옛 형수님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형수, 그런 사람은 이미 6년 전에 이 집에서 없어졌다. 지금 그 계집은 우리 가문을 노리는 도둑일 뿐이야. 도식은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자가 다시 일어선 줄도 모르고 도식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6년 전 끝났다고 믿었던 싸움이 이제 진짜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식의 반격은 치밀하고도 음흉했습니다. 도식은 먼저 고을 현감을 은밀히 찾아갔지요. 두툼한 뇌물 보따리를 앞에 내밀면서 말입니다. 현감 날이 긴 이 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최 씨 가문에서 이런 큰 재물을. 현감의 눈이 보따리에 박혔지요. 실은 한양에서 온 정체 모를 여인이 위조한 문서로 우리 가문 땅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위조한 문서라 증좌가 있는가? 증좌야 만들면 되지요. 도식이 음흉하게 웃자 현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허나 한양에서 온 자라면 뒷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잘못 건드렸다간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네. 한낱 여인 장사꾼일 뿐입니다. 뒷배가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리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계집은 꼼짝없이 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해마다 이만큼을 올리겠습니다. 도식이 보따리를 하나 더 풀어놓자 현감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눈앞의 재물 앞에서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좋네. 그 여인이 위조를 했다는 문서만 갖춰오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함세. 도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도식은 가짜 토지 문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서온이 사들인 땅이 실은 도식이 강압으로 빼앗긴 것이라는 거짓 문서였지요. 이 문서대로라면 그 여인이 우리 가문을 협박해 땅을 헐값에 빼앗은 것이 되오. 과연 묘책입니다. 나리. 도식의 신복이 음흉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실을 거꾸로 뒤집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계략이었지요. 서온이 6년을 공들여 모은 진실이 한순간에 거짓의 그물에 걸려들 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도식은 형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도진의 약을 지었던 의원을 은밀히 불러들였지요. 자네, 6년 전 우리 형님의 약을 지은 일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어찌?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묻거든 형님은 그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라 하게. 행여 다른 말을 입에 올리면 도식은 말끝을 흐리며 의원을 노려보았지요. 자네 식솔들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말일세. 날이 부디 식솔들만은 입만 다물면 되리리네. 어려울 것 없지 않은가. 의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처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도식은 그렇게 비밀을 아는 자들의 입을 하나하나 틀어막았습니다. 한편 서우는 도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객사 주변을 어슬렁대는 낯선 그림자들을 눈치챈 것이지요. 정체가 탈로 났구나. 도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우는 서둘러 대비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남긴 치부책과 벼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지요. 이것만은 절대 빼앗겨선 안 된다. 서우는 깊은 밤 믿을 만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로 한양에서부터 데려온 충직한 늙은 하인이었지요. 이 치부책과 벼루를 가지고 지금 당장 한양 외수거 어른께 달려가게. 행수님은 어찌하시려고요? 위험합니다. 내 걱정은 말게. 외수거 어른께 전하게. 도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도진 나리의 글씨를 증명해 줄 분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겠습니다. 하인은 치부책과 벼루를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서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무얼 빼앗아 가든 진짜는 내 손안에 있다. 과연 서운의 짐작은 어긋나지 않았지요. 바로 이튿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객사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양에서 온 여인은 게 있느냐? 사또의 명이다. 순순히 따르라. 서우는 담담히 포졸들 앞에 나섰지요.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내가 위조한 문서로 양민의 땅을 갈취한 죄다. 게다가 가짜 장부를 꾸며 최씨 가문을 음해한 죄까지 있다. 포졸들은 객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찾던 치부책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분명 검은 장부가 있을 것이다. 이 잡듯 뒤져라. 도식이 직접 나와 길길이 날뛰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우는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지요. 현감은 이미 도식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위조 문서로 양민을 등치고 거짓 장부로 양반 가문을 모함한 죄 말이다. 저는 위조한 일이 없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사들였을 뿐입니다. 닥쳐라. 여기 최씨 가문의 문서가 있다. 내가 강압으로 빼앗았다는 증좌다. 현감이 도식의 가짜 문서를 내밀자 서우는 기가 막혔지요. 그 문서야말로 위조입니다. 어찌 그것을 증좌라 하십니까? 증좌가 없는 건 내 쪽이다. 내가 말한 그 장부는 어디 있느냐? 내놓아 보아라. 서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장부를 내놓는다면 그것마저 위조로 몰려 빼앗길 것이 뻔했으니까요. 끝내 내놓지 못하는 걸 보니 애초에 그런 장부는 없었던 게로구나. 현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저 여인을 옥에 가두어라. 죄를 자복할 때까지 내보내지 마라. 서우는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6년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옥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날이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서우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도식이 옥 밖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큰손 나리. 이 꼴이 되려고 그 먼 길을 돌아오셨소. 그냥 조용히 살지 그랬소.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어찌 형님의 죽음을 그리 태연히 입에 올리십니까? 그 한마디에 도식의 얼굴이 일순 굳었지요. 무슨 소리요? 형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소. 정말 그렇습니까? 멀쩡하던 분이 약을 도련님 손에 맡긴 뒤로 시름시름 앓다 가셨지요. 닥치시오.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 혀를 뽑아버릴 테니. 도식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운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증거였지요. 보십시오. 떳떳하다면 어찌 그리 화를 내십니까? 이 계집이. 도식은 부들부들 떨다가 애써 분을 사겼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무시겠다. 좋소. 그 잘난 장부가 정말 세상에 있기나 한지 어디 두고 봅시다. 도식이 비웃으며 돌아서자 옥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큰 손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마을의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서운을 만났던 빼앗긴 이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 여인이 잡혀갔다니. 우리 땅을 되찾아준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최씨네가 또 무슨 농간을 부린 게 분명해. 한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말이지. 김서방과 박노인은 발만 동동 굴렀지만 감히 관아에 맞설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멀리서 마음 졸이는 것뿐이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현감은 도식의 편이었고 진실을 아는 의원은 입을 닫았지요. 서운의 편이 되어줄 이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옥 안의 서운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지요. 늙은 몸으로 그 먼 길을 무사히 가고 있을까. 한양으로 떠난 하인의 안위가 무엇보다 걱정이었습니다. 그가 외숙에게 닿지 못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우는 절망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우는 차가운 옥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금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만이 제 손으로 운명을 바꾼다던 그 말이었지요. 한양은 먼 길이라 하인이 닿고 외숙이 당도하기까지 여러 날이 걸릴 터였지요. 그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아직 승산은 있었습니다. 서우는 가만히 앉아서 구원만을 기다리지 않았지요. 옥을 지키는 늙은 옥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옥졸 어른, 바깥에 부탁 하나만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부탁 말이오. 나는 그런 거 모르오. 이 마을에서 땅을 빼앗긴 분들께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 용기를 잃지 말라 전해 주십시오. 그저 그 한마디면 됩니다. 옥졸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하지만 서운의 진실한 눈빛과 그간 들어온 최씨 가문의 횡포를 떠올리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소. 그 한마디만 전하리다. 서운은 옥에 갇혀서도 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훗날 관아의 증인으로 설 이들의 마음에 미리 불씨를 지펴둔 것입니다. 서운은 그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길고 추운 밤을 견뎌냈지요.
옥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훈은 다가올 싸움을 가만히 그려보았습니다. 도식이 위조로 나온다면 자신은 진짜로 맞설 것이었지요.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 진실이 결코 거짓에 묻히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훈이 옥에 갇힌 지 열흘 가까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 앞으로 한 무리의 행렬이 들이닥쳤지요. 맨 앞에 선 이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 바로 한양 대행수 임상규였습니다. 늙은 하인이 먼 길을 마다 않고 한양에 닿아 마침내 외숙을 모셔온 것이었지요. 이 고을 현감은 어디 있는가? 한양 임상규가 왔다 전하라. 그 위세의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행수의 이름은 시골 현감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현감은 마지못해 서훈을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며칠 사이 초췌해졌지만 서훈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외숙 어른 와주셨군요. 오냐. 늦지 않아 다행이구나.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자꾸나. 임상규는 품에서 치부책과 벼루를 꺼내 현감 앞에 내놓았습니다. 현감, 이것을 보시오. 이 장부는 죽은 내 조카 최도진이 손수 적은 것이오.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소. 위조일 수도 있지 않소. 현감이 짐짓 위엄을 부리자 임상규가 벼루를 들어보였지요. 이 벼루의 바닥을 보시오. 여기 새겨진 표식은 내가 조카의 돌에 새겨 선물한 것이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지. 임상규는 이어 도진이 생전에 쓴 다른 서찰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서찰의 글씨와 장부의 글씨를 대보시오. 같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누구라도 알 것이오. 현감과 아전들이 글씨를 맞대어 보니 과연 한 사람의 필체가 분명했지요. 획을 긋는 버릇, 글자의 기울기까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이때 서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갇힌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의 당당함이었지요. 현감날이 이 장부에는 최 씨 가문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았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서훈은 장부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서방의 강간 온단 맞이기, 흉년 빚을 빌미로 강탈, 박노인의 산자락밭, 가짜 문서로 갈취. 서훈의 또렷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제가 그 땅들을 사들인 것은 욕심이 아니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궁지에 몰린 도식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요. 모두 거짓이외다. 도식은 현감 앞으로 달려 나왔지요. 저 여인은 한양대행수와 짜고 우리 가문을 음해하는 것이요. 저 장부도 저 벼루도 다 꾸며낸 가짜란 말이오. 무엇이 가짜라는 게요. 글씨가 이리 명백한데 글씨야 솜씨 좋은 자를 사면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소. 저 늙은이가 한양에서 위조꾼을 데려온 게 분명하오. 도식이 어찌나 악을 쓰는지 현감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한양대행수가 두렵긴 했으나 이미 받아먹은 뇌물이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흠흠 듣고 보니 일리가 없지 않소. 글씨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 현감이 도식의 편을 들려 하자 마당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서훈의 진실이 또 한 번 거짓에 묻힐 위기였지요. 하지만 서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땅을 빼앗긴 분들을 말입니다. 서훈의 말에 김서방과 박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섰지요. 제 논이 어찌 넘어갔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요. 저 장부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한 글자도 틀림이 없습니다요. 빼앗긴 이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입을 열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끝까지 뻔뻔했지요. 저것들이야 한 푼 받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오. 무지렁이들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도식의 기세에 빼앗긴 이들이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미리 손을 써둔 듯 낯선 사내 하나를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감나리, 이 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여인의 정체를 아는 자입니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지요. 소인 한양에서 저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여인은 남을 속여 상단을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죽은 조카의 철아 속이고 늙은 대행수의 재산까지 빼돌린 자이지요. 새빨간 거짓이었지만 사내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도식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지요. 보십시오. 저 늙은이가 바로 그 속아 넘어간 대행수회다. 둘이 짜고 우리 양반 가문을 음해하는 것이 분명하오. 두 사람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 이미 뇌물에 매인 현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옳거니 한양대행수라 하나 일이 의심스러우니 두 사람을 모두 가두고 위에 고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여봐라, 저 노인까지 결박하라. 포졸들이 임상규에게 마저 달려들자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서온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를 다 내놓고도 도리어 외수까지 끌려갈 판이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진실을 밝히려다 외숙 어른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6년을 벼려온 칼이 거짓의 소나기에 도로 부러지려는 순간이었지요. 모든 것이 끝나는 듯 서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관아 마당으로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도식의 어머니 임씨였지요. 며칠을 알았는지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임씨에게 쏠렸지요. 도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여인이 우리 가문을 음해한다고요. 하지만 임씨는 아들을 외면했지요. 대신 떨리는 걸음으로 서온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서온아, 이 늙은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도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감, 그 결박부터 푸시오. 저 여인은 사기꾼이 아니라 내 큰아들의 처, 바로 이 집 며느리였소. 저 어른은 도진이의 외숙이 분명하고 방금 그 사내의 증언은 내 둘째가 사주한 거짓이오. 그 한마디에 도식이 끌어들인 사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요. 포졸들도 임상규를 묶으려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도 최씨 가문의 어른이 직접 며느리를 증언하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 장부 또한 위조가 아니오. 내 아들 도진이가 적은 것이 분명하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도식이 울부짖었지만 임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소. 내 큰아들 도진이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오.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 둘째가 형의 약을 도맡았소. 멀쩡하던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갔지. 나는 그것을 알고도 남은 자식을 지키겠다고 모른 척했소. 임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어미가 죄인이오.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고 한 자식의 죽음을 덮은 죄인이란 말이오. 임 씨의 절규에 도식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님이 노망이 나셨소. 저 말을 믿지 마시오. 그때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의원이 앞으로 나섰지요. 어미가 제 자식을 고발하는 모습에 마침내 양심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소인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도진 나리의 몸에는 예사병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소인은 도식 나리의 협박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황이 뒤집히자 현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자칫 살인을 덮은 죄에 자신까지 엮일 판이었으니까요. 현감은 황급히 결박을 풀라 명하고는 도식에게서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뇌물에 매여 도식 편을 들던 자가 제 목이 위태로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돌아선 것이지요. 증언이 쏟아지자 도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치던 도식은 끝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제 발뺌은 통하지 않을 것이요. 임상규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한양에 닿는 대로 이 일을 위해 고할 것이요. 형을 해하고 양민의 땅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둔 죄. 어디 한번 받아보시오. 뇌물을 받은 현감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그 자리에 모두가 알았지요. 결국 도식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형을 죽이고 가문을 망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지요. 현감 역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떵떵거리던 최씨 가문은 도식의 죄와 함께 무너져 내렸지요. 관아에서는 도식이 빼앗고 가로챈 죄가 드러난 만큼 최씨 가문에 남은 본가와 곳간, 나머지 전답을 모두 추징했습니다. 서온이 땅을 사들이며 치른 값은 도식이 받아 챙겼던 매각 대금과 그 추징 재산에서 고스란히 메워졌지요. 외숙 어른 보태주신 재물은 한 푼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약조한 대로 모두 갚아드렸습니다. 허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빈손으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지. 임상규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큰 재물을 댔던 외숙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빼앗겼던 이들도 땅을 되찾았지요. 서온의 치밀한 계획이 그 누구도 헛되이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서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들인 땅을 한 떼기도 제 것으로 삼지 않았지요. 이 노는 김서방 어른의 것입니다. 이 밭은 박 노인의 것이고요. 모두 본래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땅 문서를 돌려받은 마을 사람들은 서온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대체 댁은 뉘시오? 그제야 서온은 옅게 웃으며 답했지요. 저는 6년 전 이 마을에서 쫓겨난 최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체 모를 큰 손이 바로 그 가엾던 청상 며느리였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임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치고 아들의 죄를 덮었던 지난 세월이 늙은 어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요. 서온아, 이 늙은이를 용서하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구나. 어머님, 내가 쫓겨나던 날 원망 대신 저를 올리던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다. 그 눈빛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지. 임 씨는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온은 그런 시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 가만히 그 손을 잡았지요. 지난 일은 모두 흘려보내겠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남은 날들은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법도 했지만
서우는 끝내 미움을 품지 않았지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임을 모진 세월을 통해 깨달은 까닭이었습니다. 땅을 돌려받은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지요. 김서방은 3대가 일군논을 되찾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박노인은 산자락밭에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텃밭을 되찾은 이 과부의 아이들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은인이 쫓겨난 며느리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착한 나리의 하늘, 그 부인이 풀어준 게야. 마을 사람들은 서운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서운은 남편이 잠든 뒷산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선 서운은 품에서 그 벼루를 꺼냈지요.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준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날이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우는 벼루를 무덤가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나리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태어난 자리가 사람의 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제 두 발로 어떻게 걷느냐에 달렸다고요. 서운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제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야 나리 곁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무덤가의 풀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마치 도진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한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운명을 제 손으로 바꾸어낸 사람의 고요한 평안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태어난 자리가 사람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오래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